전격 시사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제 지역구가 네. 경남 양산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주말에는 주로 이제 지역구에 내려가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한국미래는 과학기술 강국에 있다 해서 과학기술 네. 좀 쪽에 일하는 분들을 좀 모아서 넥스트 코리아 포럼이라고 네. 2월 14일에 이제 출범할 건데요. 네. 그거 준비한다고 과학기술 쪽 사람들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쪽 과학기술 인사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넥스트 코리아 포럼인데 이제 싱크탱크 예.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 역할이군요. 예. 네. 11일에 광주 가신다고요? 예, 11일, 12일. 어떤 활동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5.18 민주국립묘지에 가서 새해이기 때문에 참배도 하고 강주에 이제 언론인들도 만나고 그 생각 강주 포럼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나는 주제로 좀 특강이랄까 그런 모임도 있고 네. 또 강주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강주 전남에는 자주 가는 편이니까요. 그렇군요. 예, 새해 들어서 못 가서 지난번에 제주항공 무항공항 참사 때 그 조문 가고 올해 못 갔기 때문에 일정을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김부겸 총리하고 전 총리하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게 물론 설날 연휴가 지나고 5.18 묘지 참배가 갖는 의미가 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행보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출마 의향이 있으신가요?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에서 탄핵 심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또 대한민국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시기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든 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의원님께서는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고 다양한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작년 우리 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2년 동안 그 당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추대되는 분위기라서 그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 나갈 만한 분들하고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네. 워낙 이제 구대명 학대명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도전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강점인 다양성, 민주성, 역동성이 있을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작년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85% 정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워낙 이재명 중심으로 강하게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일극체제가 거의 완성됐다고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민주당 강점을 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권 교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win-win 효과를 낼 때만이 자기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거군요. 예. 다음 주엔 김경수 전 지사와의 회동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동은 어떻게 준비된 거고 어떤 논의를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평소에도 소통도 하지만 네. 지난 설날에 정세균 총리, 김부겸 네. 총리를 비롯해서 네. 박지원 원장 등등 이제 인사도 하는 네. 과정에서 김 지사하고 설날 인사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김경수 지사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탄핵 국면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 특히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 봐서는
반드시 자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좀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좀 당내 해난이라든지 또 단핵 국민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폭넓게 좀 논의를 해보려고 보자고 했고 흔쾌히 동의해서 다음 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사명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을 다 정당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럴까요? 사실은 처음 비상계엄이 이제 그 공포가 되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내란 수개를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뭐 민주당 지지가 폭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의 탄핵 또 최상목 대행하고 이런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그 완장을 찾다 할까 국민들이 보기에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일당이 됐는데 일당으로서의 그런 탄핵 국면에서 큰 역할, 국민의 기대에 많이 부응을 못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설날 전후에 뭐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비슷하게 네. 그렇게 되어지고 아마 민주당의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랬나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용주의 노선을 최근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좀 잘 잡았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정치가 실사구시를 통해서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게 정치의 근본이라고 보면 네. 어쨌든 실용 노선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작년 8.18 전당대회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우리 이제 강령에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약간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가 강령에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위원장도 스스로 사임을 하고 네.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우클릭 실용 자체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기본소득 삭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당과 국민들에게 좀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하. 갑자기 아무래도 이제 자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소구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의 강령에 들어가 있는 기본소득, 예. 기본 시리즈 예.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진정성에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무신분립이라고 정치가 이제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네. 사실은 이제 실용 노선 실사구시가 매우 바람직한데 네. 지금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신뢰 문제를 제기를 그렇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가는 게 매우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소위 이 포퓰리즘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공격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쨌든 실사구제를 통해서 실용 노선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 민생을 챙기는 건 좋게 봐야죠. 경제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제 노동계하고 이게 좀 갈등을 빚는 사안이 지금 나왔어요. 예. 반도체 특별법인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이 문제가 쟁점인데 주 52시간제는 노동계에서 양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을 좀 변행하는 것이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을 네.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뭐 반도체 경쟁력은 다른 데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본질 아닌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서 노동계도 동의하기 힘들고 그 자체가 경쟁을 갖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훨씬 더 안고 보듬으면서 네. 전체적으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이니까요.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헌신하는 당의 정체성을 부릴 수는 없고 그걸 기본으로 하고 좀 우클릭을 한다든지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또 정권 교체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우클릭 행보 이게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도키 놓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작년 전당대회에서 이제 종부세 완화하고 네. 검투세 문제로 가지고 이제 그랬죠. 이재명 대표가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주요 정책 노선은 원칙으로 하고 그걸 확고하게 이렇게 중심에 놓고 유연한 거는 바람직하지만 뿌리 자체를 위치 이동하는 거는 정말 그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소 애둘러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네. 그때 만났죠. 네.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통합과 포용 정치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는 뭐 극도로 저 양당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갈등이 굉장히 높은 네. 나라이기도 한데요.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당내의 건강한 다양성 이런 거 민주성을 좀 존중한다면 당내에 뭐 비주류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일극 체제가 좀 완성이 되면서 당내 포용력이 부족한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자기 큰일에 있어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특히 전체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이 좀 이탈을 하거나 네. 당내에 소외된 이런 분들 또 그런 당원들을 좀 폭넓게 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 요청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구체화되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통합 정치를 하고 있구나, 포용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에서는 그러면 뭐 그게 인사의 문제 아니겠느냐, 사람을 쓰는 문제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통합의 메시지는 네. 인사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네. 필요도 있고 네. 최근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네.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뭐 이광재 전 의원 이런 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마 친명계 일부 의원들께서 또 네. 강하게 네. 비판을 했는데 네. 물론 뭐 조금 그 분위기에 흐름이 안 맞는 측면들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충정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용하고 갱청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당내 통합이 될 텐데 굉장히 이것도 친명 뭐 핵심 위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공격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좀 폭넓게 안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은 뭐 내부 총질 안 했으면 좋겠다. 내부 총질도 그러니까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던데. 네. 총구를 좀 밖으로 하지 왜 그러느냐. 뭐. 네. 네. 아마 그런 뜻은 아마 지금 여전히 이제 우리 쪽은 뭐 헌재 재판이라든지 또 변호인단의 발언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뭐 일말의 반성도 없고 네. 또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폭도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우려하면서 그런 쪽에 더 하력을 집중해야 되지 왜 흐트리느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중하시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금 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일극 체제보다는 좀 다양성이 확보되는 게 오히려 대선에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되는데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는 이재명 후보 혼자밖에 없다. 그냥 갱선 없이 추대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력주자들이 자기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네. 굉장히 선의로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된 야권의 후보가 본선은 훨씬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작년 전당대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져 왔죠. 예.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어요. 여당에선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옳은 결정이라고 보세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여당이 비판할 입장은 안 된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런 데를 보거나 뭐 또 국조특위의 방문 조사 이런 걸 다 거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당이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저 사법적 배노인이라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방어하는 권리가 보장되는 거하고 그렇게 위헌법률 신청을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네, 국민의 시선은 좀 시선은 다르죠. 좀 더 본인의 이제 사법 처리를 연기하기 위한 꼼수 이렇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비판을 하는데 네. 어쨌든 어제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재판 받게끔 정인도 뭐 세 사람은 신청했다 네. 하니까요. 네. 아마 그런 그 반드시 사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만 그게 뭐 연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여쭤봤지만 이게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그 헌재로 넘어가서 심리를 하면 굉장히 재판이 지연이 되는데 네. 뭐 어제도 그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있었는데 네.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뭐 법원의 결정이라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셨을까요? 아마 그 허위 사실 따져보셨을 텐데. 네, 허위 사실 공포 이런 게 아마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넣어서 이렇게 재판하는 게 위헌 사항일 수 있다. 아마 변호인단에서 그런 조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아마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서 그렇게 아마 위헌 법률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종일 이루어집니다. 네. 집중 심리에 들어가는데 네. 혹시 탄핵 심판 보시면서 과정 보시면서 좀 주목했던 부분 있으신가요? 예, 제가 관심 있은 게 보게 되더라고요. 자연히요. 네네. 그런데 그 피청구인 측,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 사안을 보는 그 관점이랄까 철학적 기제가 윤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아무 일도 없었다. 달빛 네네.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대통령에 있는 비상대권을 염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했다. 그리고 실제 뭐 유리창 깨고 국회에 난입한 것 빼고는 실질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위헌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상식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심판 과정 심리 과정을 보는 저는 상당히 좀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아하. 예. 이게 저기 일부 이제 주요 지휘관들을 예. 보면 검찰 공소장 내용하고 좀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 대통령 앞이라서 그런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증언이 뒤집히는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하고 뒤집히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전우 수방사령관, 네네. 여인행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하고는 다르게 진술을 해서 네. 뭐 대통령 앞이 자기에게 이제 뭐 이렇게 주요 보직을 임명한 소위 국군 통수권자 앞이라서 그런지 좀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공소장 내용을 좀 다르게 인용을 네네. 했고 홍장훈 국정원 1차장 그분은 뭐 직설적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더라고. 그래서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또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저는 뭐 이 내란 사태라 할까 이 상황에서 소신껏 양심에 따라서 진술을 하는 게 이 난제를 수습하는 도움이 되겠는데 아마 이제 피청구인 변호사들이 그렇게 좀 유도도 하고 네. 본인들도 굉장히 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홍장은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한 홍장은 차장도 그 심리 마치고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네. 바른 말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아마 그 재판정 현재의 재판 그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도 일단 뭐 직무가 정지됐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점들도 가만히 대설이라고 봐집니다. 국회에
내란혐의 국조특위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그 구치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 예상대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는데 좀 이 국조특위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제는 저 헌재에 출석해 있고 그제 출석했나요 대통령이? 네. 대통령 안 나오고 또 김용현 국방부장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아쉽는데 특히 뭐 본인 두 사람은 그렇다 치고 특히 이제 국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적극 협조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로는 내란을 방조하고 동조한다. 엄정하게 이 부분을 빨리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의 진실을 밝히고 정리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의기참 너무 이렇게 국민의힘의 그 여당 의원들 협조를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의힘 원내교섭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간 시기가 좀 늦었다는 얘기도 왜냐하면 이미 이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조특위에 나와서 발언을 좀 거부할 수 있는 명분들이 좀 생겼지 않나요? 사실은 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네. 뭐를 빼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에 늦어져서 지금 먼저 그 헌재 심리하고 겹치고 이미 구속 기소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하면 되는 걸 그 이중 삼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 논리인데 저는 뭐 또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검찰 공수본 뭐 국가수사본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국조특위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영역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과는 좀 없었다고 보인다. 네, 지금 아직은 뭐 그게 성과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구치소를 찾아가 윤 대통령을 명예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접견하려는 의원들이 많아서 뭐 조정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국민의힘 1호 당원인데요. 어쨌든 21세기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렵게 만든 분인데 물론 현직 대통령이고 또 그 영입에서 배출한 그런 원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지금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그 구치소를 방문하고 면회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아주 소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전혀 반응이 안 되고 오히려 과거에 이제 친윤들이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 손절을 못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조금 8년 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히긴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탄핵 문제라든지 계엄 해제 이런 부분만 하면 손절하기 쉬운데 어쨌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조기 대선하고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정권을 재창출하는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손절을 못하는 것 같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네. 그 1위로 부상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지금 탄핵 심리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일심 동체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그 여당 대선 차기 후보의 1위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시사해 주는 바가 컸죠. 뭐 본선까지 그 후보가 될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 현상하고 최근에 여론조사하고 차기 대선하고 다 이렇게 연동이 돼서 지금 손절하지 못하고 네.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했는 것 같은데 네.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헌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개헌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뭐 개헌의 가장 적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87 체제가 갖는 한계를 너무 많이 노출했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또 뭐 이 헌법은 아닙니다만 선거법, 단순 다수대표제, 한 표로 많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이 현상. 네. 대구 경북이 국회가 25석인데 25대 0입니다. 강주 전남부 호남이 28석인데 28대 0인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뭐 지난 작년 총선에서 부산의 민주당의 18명 후보들이 평균 득표한 게 45.5입니다. 근데 국회는 17대 1이잖아요. 그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반영이 됐으면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87 체제가 지금 38년 흘러오면서 대통령이 3분이나 헌재 탄핵으로 갔지 않습니까? 한 분은 인용, 한 분은 기각되고 지금 심리 중인데 이 5년 단임제가 갖는 한계를 너무 많이 드러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미국 연방 대통령은 예산권도 없고 법률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생겼네. 다시는 뭐 제2의 윤석열 이런 분들이 안 녹이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게 또 시간을 걸고 국민을 전환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제안을 하고 또 막 개헌을 해야 되는 많은 운동단체 헌정의 정대철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 일당인 우리 당이 매우 미온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저는 뭐 이번 조기 대선이 있다면 네. 국민투표까지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김부겸 총리 이런 분들 조금 전에 인터뷰한 이준석 네. 교육신호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뭐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87년도 보면 4개월 안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정말 크게 결심해서 지금 이 시기에 87 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그 국가 운영을 위한 헌법을 바꾸지 않고 언제 바꾼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혹시 만나면 꼭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비명계에선 이 개헌에 우호적인 인사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헌을 계기로 좀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 아무래도 이제 저는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네. 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행정부의 수반이 돼서 네. 내치를 하고 국방 외교 뭐 장기적인 발전 전략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분권 내용 중에 강력하게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 예, 주시죠. 지방정부로 네. 보내야 된다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아마 그 과정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뭐 동의하지 네네.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 개헌에 공감대는 좀 많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이 어떤 구심점이 될 수는 있겠군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강하게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선 한상춘 한국